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2일 울프입니다. 추석 특급 고배당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을 오늘 꼽아 보았습니다. 이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대한민국 인프라 리츠 안정적인 인컴을 얻자라는 내용의 ETF입니다. 이 주가 추세상 52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고,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역시 부동산이 최고다. 그리고 이 팬데믹이 해소가 되어도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발셀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은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을 또 보여줄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대한민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업황 호조를 좀 보여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빨간색 선을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프리미엄 라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라인이 여기서 더 올라와 줄 건지 아니면 닫고 내려가 줄 것인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더 상승을 해준 다음에 연말 배당할 때는 갭 하락으로 좀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추세상은 우상향은 아직 꺾이지는 않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ETF 거래 대금은 최근에는 일시적으로 좀 증가를 했어요. 다 이유가 조금 있긴 한데, 최근에 개별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또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수급의 이슈에 따라서 많이 가지신 분들은 또 니치에 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ETF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또 추가하셔서 ETF 거래 대금이 좀 일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설정 이후에는 팬데믹이 터진 이후로 꾸준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산출 기간은 FN 가이드에서 산출을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유니버스는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상장된 종목 중에 아래 조건으로 만족하는 자산군으로 유니버스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하거든요.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의 자산군을 편입을 한다. 이름이 좀 특이하게 특별 자산군이라고 해서 리츠나 인프라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요. 일반 주권군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고배당 주식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일반 주권군은 최근 3, 4업 연도 기준으로 연속 단기 이익을 실현했고 연속 배당을 했고, 그리고 평균 배당 성향이 90% 미만인 종목이 일반 주권군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주식을 편입을 하는 종목인데 복잡해요. 자, 공지사항이 또 있습니다. 뭐 유니버스가 어떻고, 구성 종목이 어떻고, 산출 방식을 이게 글로 표현하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아, 이게 뭔 말이야? 내가 들어도 기분 되게 어려운데. 특별 자산군이 이제 아래 기준으로 인해서 8개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됐고 80% 비중으로 확대를 할 거며, 이제 일반 주권군은 20개 종목으로 20% 비중으로 축소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이제 정기 변경을 했어요. 이 공지가 6월 14일 이전에 나온 거라서 6월 14일 날 정기 변경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ETF 알아서 운용하도록 생각하시고 가볍게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좀 더 이 내용들을 기초지수 방법론을 좀 쉽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하나씩 그려가 보면 돼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내부 비중이 딱 100%라 하면, 자, 특별 자산군이 있다고 했죠. 일반 주권군이 있다고 했죠. 자, 특별 자산군이라는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리츠 주식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일반 주권군은 고배당 주식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츠 주식은
부동산 자산이 두 가지가 들어 있죠. 리츠와 인프라 주식이 종목이 들어가 있고, 이제 고배당 주식은 조건이 3개 조건이 들어가 있죠. 단기 순이익 실현을 했고, 연속 배당을 하고, 또 평균 배당 성향이 90% 미만인 종목을 딱 나래비를 세웁니다.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포트 편입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다 줄 세우기 했어요. 한 다음에 30개 종목 중에 8개 미만의 이게 7개 종목까지 이게 딱 구성이 되어 있으면 포트를 편입을 하면 고배당 주식은 30개 종목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상위 30개 종목 중에 12개 미만, 그러니까 11개 종목까지 포트를 편입을 한다고 하면 고배당 주식은 2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된다. 자, 그리고 리츠 주식이 12개 이상으로 포트에 편입이 된다 하면 고배당 주식은 종목 구성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편입 시나리오가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고배당 ETF가 100억이 설정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리츠 주식은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딱 줄을 세워요. 그래서 현재 1개, 2개 정도는 30억이 이제 할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리츠가 3개 정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50억이 설정이 되고, 4개에서 7개 정도는 60억, 8개에서 12개 정도는 80억, 그리고 이제 리츠 주식이 12개 이상일 경우에는 몽땅 12개에다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100억을 때려 박는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고배당 주식은 어떻게 할당되는지 아시겠죠? 자, 4번의 경우를 예를 들게요. 현재 8개가 들어갔다 치면 이 4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80억이 딱 리츠 주식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20억이 고배당 주식의 20%로 동일하게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또 8개의 예를 들었으니까 여기서 4개로 예를 들자면, 자, 리츠 주식이 4개에 들어가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프라 A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다. 그러면 21억으로 편입을 시켜놓고 B는 16억 원, C는 13억 원, 그리고 D는 10억 원, 이렇게 해서 60억을 딱 맞추는 거예요. 60%.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고배당 주식은 동일 가중으로 해서 40개가 들어간 데 있죠. 40개 회사 각각 1억 원씩 편입을 시켜서 40억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ETF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해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알아두시면, 공지사항 같은 거 보고 이번에 리츠가 하나 더 편입이 돼서 더 리츠에 가까운, 리츠 인프라에 가까운 ETF로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ETF 구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공지사항을 다시 읽어보면 이러한 이유로 왜 특별자산군 리츠 인프라가 8개며 왜 비중이 80%더 확대되었고, 그리고 반대로 일반 주권군 고배당 종목이 20개 종목으로 축소가 됐고 왜 비중이 20%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ETF에 넣어놓을 수 있는데 그냥 막 넣어놓기보다는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넣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출 방식은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패스를 하겠고요. 이 정기 변경은 연 2회 합니다. 매년 6월이나 12월에 정기 변경을 하게 됩니다. 총 보수는 연 0.29%고요. 추가 비용이라고 해서 제가점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투자 집합 투자기구 보수 추정치는 0.46으로 추정됩니다.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배금은 1년에 4.12% 정도,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당률은 점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일반 회사보다는 리츠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아마 이제 배당률이 지금 4% 정도밖에 안 돼 보이지만
향후에 5%, 6%까지 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 맥쿼리 인프라가 1등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롯데 리츠, ESR 캔다 스퀘어 리츠, JR 글로벌 리츠, 맵스 리얼티, 코람코 에너지 리츠, 신한 알파 리츠, 이 리츠 코크랩이라고 해서 8개 종목이 76%로 비중이 꽉 하고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이제 고배당 종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알아봅시다. 첫 번째 종목으로 역시 승리의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이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이제 이름이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자 플러스 융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 회사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 회사가 정말 양아치 회사예요. 제가 몇 번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양아치 회사의 돈은 정말 잘 법니다. 배당도 대충 6%에서 7% 따박따박 잘 주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어요.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포트폴리오로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유상 증자를 통해서 해양에너지 전라도 지역에 이 가스 공급을 하는 해양에너지와 경상도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설러벌 도시가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수를 했냐? 영산에너지라는 회사를 세우고요. 모문에너지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런 투자 회사를 설립한 후에 이 두 개의 회사를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인수를 했을 때 이 회사가 무슨 짓을 한다고요? 돈을 빌려준다고요. 어떻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준다. 엄청난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충당해서 우리한테 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가 바로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간 만료 사업에 대한 그런 우려는 이제 조금 불식이 되는 것 같고 영속 사업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회사가 맥쿼리 인프라가 가스 회사를 인수를 할까? 가스 회사를 인수를 했을까? 저의 생각은 이 수소 연료 발전 사업을 위해서 깔아놓는 그런 밑지역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발전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수소 연료 발전소에 공급할 수소 개지를 위한 그런 수소를 만들 그런 회사 또는 이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지역에 이제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회사나 그런 지역에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두 회사를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최근에 또 이제 ESG다 탄소 중립이다 해서 석탄 발전소가 확 줄고 석탄 사용을 확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수요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어요. 또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천연가스 수요가 향후에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좀 반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맥쿼리 인프라 큰 그림은 수소 사업이고 작은 그림으로는 가스를 공급을 하기 위함이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롯데 리츠가 있고요. ESR 캔다 스퀘어 리츠가 있습니다. 역시 이 두 개 회사는 물류가 미래다. 롯데 리츠는 이제 롯데 백화점 강남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구리, 광주, 창원, 의왕, 롯데 마트 이렇게 건물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리츠화해서 건물에 대한 이제 사용료를 이제 배당으로 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의 물류 회사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건물을 소유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하나의 그런 물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바로 이들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ESR 캔다 스퀘어 리츠입니다. 괜찮은 회사예요. 이 회사도 이제
50% 투자 자산의 50%는 쿠팡이 임차를 하고 있죠. 향후에 이제 팬데믹이 해소가 돼도 물류센터의 그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것으로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ESR 캔들스퀘어 리츠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저의 코멘트는 확실한 배당을 해주는 리츠입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가 수익률이 6% 정도 된다고 하네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4% 수준인데 그것보다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향후에 점점 더 이제 배당에 대한 상승을 더 해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리츠 회사들이 있어요. 맥쿼리 인프라 너무나도 훌륭하죠. ESR 캔들 스퀘어 리츠 괜찮습니다. 물류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그리고 다른 회사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을 믿고 장기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자, 10억을 투자해서 6천만 원을 받을 것이냐, 배당으로 4천만 원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실 개별 정보로 투자를 하면 맥쿼리 인프라한테 넣어도 괜찮아 보이지만 이 변동성이라는 게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도 좋지만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ETF도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이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며 가속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대한민국의 인프라 리츠에 투자를 하자. 그리고 안정적인 인컴을 얻자는 그런 ETF입니다. 현재 주가 추세상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한 우상향이 기대가 됩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